자, 이번 시간은요, 이어서 289쪽 확정신고에 대해서 보죠. 자, 양도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있을 때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신고 기한이 있었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 그런데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289조 1번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에? 납세지 관할 세무소 그랬죠. 그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소가 되겠죠. 다음 장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3번 이때 예정신고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없거나 또는 손실나서 결손금이 발생을 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지라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 해야 된다. 아까 앞 시간에서 한 부분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신고는 하라. 그리고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계산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또는 마이너스 결손금이 발생을 했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럼 밑에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대상자 거기 첫 번째 줄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했어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예정신고했어도 확정신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는 먼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과 두 번째 거 예정신고할 때 소득금액을 합산을 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예정신고했어야 되는데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라? 확정신고 기한 내 합산을 해서 다시 봐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번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을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거하고 다음 290쪽 맨 밑에 양가로 3번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확정신고 납부할 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신고 기한 때 확정신고 납부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건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거하고 또 하나 여러분 291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거 필수. 확정신고 기한 내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 그랬죠. 확정신고 기한 내 확정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292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4번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겠다. 예정신고 안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또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럼 앞에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규정에 확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만큼은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291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가로 7번 가산세, 거기에 방가로 1번 무신고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는 예정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밑에 1번은 일반 무신고는 단순히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번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밑에 1번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법정신고 기한 내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럴 때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과소신고했다. 여러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뭐예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또는 비용을 과대 계상하고 수익을 축소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장부를 폐기하거나 이런 것 등이 부정한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가산세도요. 무신고 가산세 20%, 40%, 과소신고도 10%짜리가 있고 40%짜리 있고 또 맨 밑에 291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개정이 됐죠.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죠. 날짜 계산 1일에 만분의 2.5 해도 되고 10만분의 25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한다. 공제를 한다. 여기 보실래요? 자, 미납부세액이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죠. 이 세액에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과소납부세액에 곱하기 지연일자, 지연일수 며칠 늦게 냈느냐 일수 곱하고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하여 올해 개정이 됐죠. 10만분의 25 다시 말하면 10만분의 25면 만분의 얼마 2.5 다시 말하면 0.025% 작년까지는 요거 만분의 3이었었어요. 만분의 3이면 0.03%였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다. 10만분의 25나 만분의 2.5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개정이 됐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밑에 방가로 5번 확정신고. 자, 방가로 4번에 다시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방가로 5번 확정신고 기한 내 뭐를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줄여주겠다. 예정신고 안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미 예정신고 안에서부터는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겠다. 확인해 볼까요?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 및 중간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네 번째 줄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자, 4번하고 5번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안 했는데 가산세 붙었다. 그러니까 가산세 붙었는데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6번. 이것은요, 개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할 때 취득 가격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계 결정에서 환산 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이때는 건물 환산 가액의 5%를 계산을 해서 세액이 나오면 결정세액에 더하겠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산세는 아니지만 단순히 세금에 더하겠다 이거죠.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5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 가격에서 공제하는 취득 가격은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양도할 때 당시 가격 가지고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환산하면 원래 가격이 높게 나와서 양도 차익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환산 가격으로 해서 5년 안에 양도를 했다면 이때는 건물 환산 가액의 5%만큼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거기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확인해 볼까요?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봐라 더해서 납부를 하라. 이것은 29회 시험에서 29회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 작년에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제 292쪽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로 가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죠. 부담이 크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나는 확정신고 기한에 납부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법령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 납부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292쪽 맨 밑에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분할 납부
한도를 보면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모일 때 이하일 때는 납부 기한 내 1,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내고 초과하는 금액만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거고, 납부할 세액이 금액이 커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까지는 납부 기한 내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요거. 그리고 양가로 3번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때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2번 확정신고하면서 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던 분할납부를 하던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294페이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개념 정도만 보죠.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 및 징수. 결정이 뭐냐 이거죠, 뜻이. 그래서 294쪽 1번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했다 또는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이것이 결정이고, 그럼 2번 경정의 뜻은 거주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오류 또는 탈루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수정하겠다. 조사한 금액으로 뜯어고치는 걸 경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를 1번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는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밑에 4번에 보시면 양가로 4번 결정 방법 3가지. 첫 번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계산하겠다. 두 번째는 제목만 보세요. 두 번째는 실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당사자 간에 거래한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억으로 취득세 내고 여러분 등기관리증에 10억이 취득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끝났고, 팔은 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등기관리증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나의 무슨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등기부에 상대방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는 할 수 없이 그런 가격이 없다 그럴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데 뭘로 가느냐? 이때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거나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거나 경정을 했으면 295쪽 양가로 5번 통지해야 돼. 납세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거주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라 그랬죠. 이때 통지를 받으면 밑에 가서 양도소득세 징수의 반가로 2번만 보세요. 2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의 당 각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한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해서 통지해주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차상의 내용만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여러분 296쪽에 보시면 제12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양도소득 여기 보실래요? 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걷어가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어떻게?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표준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지방소득세가 산출되는데, 이때 세율은 양도소득세는 100분율이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똑같죠. 미등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의 70%인데 100분 늘려 하니까 7%가 되겠죠. 그리고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50%인데 여기 지방소득세는 5%. 그리고 1년 이상 부동산을 1년 이상 2년 모일 때 미만이다. 그러면 40%인데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이니까 4%.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6에서 42%인데 요거에 10분의 1이니까 뭐예요? 0.6에서 4.2% 이런 세율을 곱해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 뭐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 바로 지방소득세 세율이다. 또 법인세 낼 때도 지방소득세 내는데 그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법인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10분의 1을 적용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100만 원이면 결론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억인데 미등기니까 70%예요. 그럼 얼마?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계산을 한다면 과세표준 똑같이 가요. 똑같이. 여기에다가 7%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700만 원이 바로 지방소득세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의 세율은 10%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10분의 1이 뭐다? 지방소득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낼 때 그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고 그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299페이지 보시면 299페이지 밑에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죠. 이것은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되고 납부할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전까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정신고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주고받아서도 그건 거래가 아니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해서도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가 됐던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주식은 반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조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은 증여를 했어도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부 다 예정신고는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만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럼 이때 예정신고는 1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도 반드시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는 20%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4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과소신고했다 그럴 때는 40%를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양도일에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때도 1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반드시 번원하라. 확정신고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법령에 따라 뭐를 했어요?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하지 안 해도 된다. 그죠?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가산세 이중부과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확정신고 안 해도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정신고를 하지 안 해서 이미 가산세가 적용이 됐죠. 그런데 뭐를 또 안 했어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다. 신고를 위해서 안 해도 가산세 적용 안 하는데,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를 안 한 무신고 가산세 50%를 받는다. 경감 줄여주겠다. 자, 요거하고 또 다섯 번째,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을 환산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봐라 더해서 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정신고 납부까지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여러분 교재 300쪽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 보시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이번 교재 300쪽이죠. 300쪽.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에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를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과세권자인 국가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비과세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는 300쪽 박스에 보시면 비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글자 그대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 선고 받았고 그 사람의 재산은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국가가 관리하고 처분하죠. 그 절차에 따라서 처분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지라도 이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한테 계속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이 한테 배당금 주기도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하니까 국가가 소득세로 걷어갈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언급될 수는 없고 다만 지문 그대로 파산 선고 절차에 따라서 처분한 재산 소득이 있어도 국가가 비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번째부터죠.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그럼 2번 여러분 300쪽의 밑에 2번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농지를 교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소유 농지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이 사업하는 수용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농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할 수도 있고 교환하거나 아니면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다. 이때 일정 요건 금액과 사유가 동시에 다 충족, 두 가지 사유가 다 충족이 됐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선 농지는 무엇을 농지로 볼 것이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을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하죠. 전답 과수원을 뭐라고 한다? 농지. 그래서 여러분 301쪽 맨 위에 보충학습. 농지라 하면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농사 짓는데 막사가 있거나 퇴비 창고가 있거나 양수장, 연못 또는 지소, 못이 있거나 농사 짓는 농지 위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부분도 농지로 보고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으면 그것도 농지의 범위에 뭐한다? 포함을 하겠다. 따라서 301쪽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비과세를 위한 금액 요건과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라.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충족해야 될 사유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금액 요건이에요. 금액 요건.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환 분합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 이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라. 그러면 이때 금액 요건은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농지와 내 농지를 농사 짓는데 불편해서 또는 편익에 의해서 교환 분합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일치할 수 없잖아요. 차액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이때 차액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교환 분합하는 토지의 차액이 쌍방 토지 가액이죠.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토지 가액 큰 편이에요. 큰 편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일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쌍방 토지 가격 비교해서 쌍방 토지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라 차액이 이 얘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쌀농사 짓고 상대방은 밭농사 짓고 있다. 그런데 둘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환할 수도 있겠죠. 이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1억짜리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천만 원짜리를
교환했다면 이때 차액은 차이 나는 금액은 2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2천만 원 차액은 합리적으로 차액이 발생했는지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확인해 보면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차액이 토지 가격 큰 쪽, 이게 크잖아요. 요 큰 쪽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2,500만 원 이하가 돼야죠. 그럼 2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4분의 1을 부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차액이 토지가격 비교해서 가의 큰 쪽에 4분의 1 이하가 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환 분합해야 되느냐, 그 사유가 법률에 4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국가 등이 뭐 하는 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했고 차액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다.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차액은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그래서 농지법 등,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등 법률에 따라서 농지를 부한다. 교환 분합하는 경우로서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여기는 쌍방 토지가격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즉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경작상 개인과 개인끼리 농사 짓는데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경작상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고 동시에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후 요건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농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을 때는 3년 거주 경작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 3년 지켜보고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과세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요 두 가지 요건, 4번의 경우는 요 두 가지 요건에다가 하나 더 붙었죠.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30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여기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그랬는데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어도 경작 기간에 경작한 걸로 보고 특별히 인정을 해주겠다. 경작 기간 특례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어도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바로 301종 맨 밑에 1번이죠.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밖에 법률에 수용됐다. 요약하면 첫 번째,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지만 못한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농지가 뭐가 됐어요? 수용이 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죠.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새로운 농지를 교환 분합해 놓고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는 인정해주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 하나 여러분 302쪽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내 사망했다는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하고 사망했잖아요. 이때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서 경작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하고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 합쳐서 3년을 충족했다면 추징하지 않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얘기죠. 그래서 2번을 다시 한번 이것은 농지 소유자가 뭐 했어요? 사망을 했다. 사망한 경우는 누구? 피상속인과 상속받은 상속인의 거주 경작한 기간이 3년 충족됐으면 인정됩니다. 즉 홍길동이가 농지를 취득해 놓고 2년 정도 경작하다 사망했고 그걸 상속받은 아들이 거기서 1년 거주하고 경작을 하라. 그래서 3년이 충족이 된 후에 양도를 한다면 이건 뭐예요? 비과세 혜택 추징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작기간 충족하지 않았고 안 해도 되는 건 요 두 가지예요. 수용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요 정도 보시고 또 하나 302쪽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이것은 3년 거주 경작을 했을지라도 이러이러한 농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제목만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 그래서 그 세 줄만 볼게요.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네 번째 있는 농지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난 농지.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과세를 하겠다. 여기 보실래요? 이러한 경우는 뭐 하겠다? 과세하는 농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농지를 교환분합했어도 과세하는데 첫 번째는 자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등으로 뭐가 됐어요? 편입된 지역. 편입된 농지. 원래는 농지인데 그 지역이 규제가 풀려서 즉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던 농지가 풀려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는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죠. 3년이 지난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수익이 많이 창출됐는데 또 비과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몇 년 지난 거? 3년 지난 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과세하겠다 이거고요. 맨 밑에 302쪽 방가로 2번 환지하기로 환지 지정된 날이죠. 환지하기로 지정된 날로부터 지정지의 토지로서 농지로서 몇 년 지난 거 지정되고 3년이 지난 농지는 역시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지금 농지인데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다음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환지하기로 지정됐고 그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더 이상 농지로 보지 않죠. 환지하기로 지정된 토지는 3년 지나면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전부 다 정리드렸는데 이렇게 깊이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요 정도 이 요건, 금액 요건과 그리고 교환 분할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됐을 때 한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303쪽으로 가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세대가 우리나라에 주택을 몇 개 딱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이때 요건을 투기하지 않고 등기를 하고 보유기간 충족해서 양도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1세대는 어디까지 세대로 보고 하나의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리고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304쪽에 보시면 첫 번째 1세대. 여러분 1세대가 뭐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1세대 여러분 원칙 1세대는 거주자로서 거주자니까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주자로서 법률혼에 의한 누구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 즉 부부가 하나의 세대예요. 이때 부부는 따로 별거를 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또 하나 올해 시행령에 보면 실제로 서류상에 이혼이 되어 있어도 요즘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위장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을지라도 서류상에 이혼했을지라도 부동산 사고 파는 거래가 있다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일정 기간이라고 정한 건 없지만 소득세법에는 확인해 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동거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다 서류상만 이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는 그건 하나의 세대로 봐야 된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이혼을 해놓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 요즘은요 CCTV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이혼했는지 아니면 위장으로 이혼해서 이혼 서류상 이혼해놓고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혼했을지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아주 강하게 점검을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거주자로서 배우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거주자와 그리고 배우자 부부죠. 이 두 사람 부부예요. 여기에다가 이들과 동일한 주소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다면 동거 가족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때 동거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동거 가족은 어디까지를 동거 가족으로 볼 거냐 이것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부부가 있다. 부부가 하나의 세대죠. 그럼 이 사람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 누구? 두 사람의 누구예요?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면 두 사람의 부모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돼요. 즉 장인, 장모가 사위가 장인, 장모를 같이 모시고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 거기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 또 밑에는 직계 뭡니까? 비속이죠. 직계 비속하면 그 사람의 누구까지? 배우자까지. 아들이면 며느리, 딸이면 사위 같이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누구? 형제 또는 뭐예요? 자매가 있으면 형, 동생 같이 살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 사람들이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있으면 법적으로 하나의 뭘로 본다? 세대로 본다. 그럼 이 사람들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이 몇 개? 하나. 이게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 부양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돼. 필수.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의 세대다. 그죠? 예.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를 인정해 주겠다.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원래는 부부가 하나의 세대인데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죠. 거주자로서 몇 세, 30세 이상인 자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부모랑 주민등록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로 보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요. 안 됐어도 누가 있으면 돼요? 배우자가 왜 없느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뭐예요? 이혼을 했다. 이혼한 경우 한 자.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지금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충족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번은 30세 이상이면 되고, 두 번째는 30세가 안 됐던 누구 결혼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라면 부모랑 떨어져서 하나의 세대 분가를 했으면 하나의 세대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세법상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요? 소득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의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의 세대 인정되는데, 이때는 미성년자는 뭐한다? 제외.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나눠서 얘기한다면 여기에 미성년자도 인정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뭐 했다는 얘기요? 결혼을 했거나, 그죠? 혼인했거나, 또는 뭐요? 가족이 뭐 했다? 사망을 해서 고아라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경우는 부모를 떨어져서 별도로 하나의 세대 구성하고 있으면 단독 세대 인정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법률을 이해를 하고 실무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대다수는 실무를 가지고 법률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소득세법은 30세 이상인 자는 부모랑 떨어져 나가면 소득세법의 하나의 세대다. 그리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나중에 요건 충족하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주민등록 따로 해놓고 주택을 하나 샀을 때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그건 소득세하고는 별개로 증여세법에 의해서 너 무슨 돈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니? 라고 자금 출처를 입증하라. 이렇게 증여세법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 입증하지 못하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등을 확인을 해서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세를 부과하든 안 하든 그건 시험하고 관련 없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세 부과되든 안 되든 30세 이상인 자는 별도로 떨어졌을 때 하나의 세대 인정해 준다 이 얘기예요. 세법은. 그리고 하나 주택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자금 출처 능력이, 부동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증여세에서 따질 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인정해 준다 이 얘기예요. 자꾸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이해만. 어떤 분은 30세 이상이 됐는데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도 그럼 비과세 받습니까? 받지. 다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고 나서 너 자금 출처를 입증하라 이렇게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그거 입증 못하면 별도로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양도소득세와 증여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지금 한 내용을 보시면 304쪽 내용이죠. 원칙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주소 또는 거소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때 거기
같이 하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하고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함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한다. 퇴거한 사람도 포함을 해서 같이 있는 걸로 보겠다. 다만 밑에 예외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이를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 1번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그래서 배우자가 결혼 안 해서 없어도 인정되고,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이 최소한 100분의 얼마 40 이상 소득이 있고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나의 세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대를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렇게 가는데, 1세대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밑에 보충학습에 보시면 1, 2, 3번이 있죠. 거기에 3번 보시면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남편 주민등록 따로, 부인 주민등록 따로따로 되어 있고 따로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는, 법률혼에 의한 부부는 같이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 있으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 얘기고요. 또 맨 위에 1번 원칙 밑에 미니 강의 나왔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류상에 이혼했어도 하나의 뭘로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이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주택의 범위로 들어가죠. 고생하셨습니다.